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멘토 김재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경제 상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자, 국가부채 이런 용어를 들으시면 낯설고 머리도 아프시죠? 지금부터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또 매달 나가는 이 지출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르기는 해도 월급과 같은 수입이 있을 것이고요. 또 주거비나 식비, 교육비 같은 지출이 있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빚, 즉 부채가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자와 함께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 살림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의 재정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질문이 아주 많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일단 재정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재정은 영어로는 Public Finance라고 하는데요. 한 나라의 살림살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행정을 집행하거나 어떤 공공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마련한 자금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 이런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나라의 살림살이, 즉 재정이 탄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기준을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도 어렵죠.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재정의 가장 큰 수입원은 바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어떻게 걷고 또 어떻게 쓸 것인지는 반드시 선거를 통해 뽑힌 국민의 대표,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함부로 걷거나 함부로 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다 보면 불가피하게 거두어들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재정적자 또는 적자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자재정은 그 자체로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가게는 빚을 내서 집을 사기도 하고 기업도 빚을 내서 투자를 확대하기도 하죠. 이처럼 부채를 적절히 활용하기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윤택한 경제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때에 따라서는 적자 재정을 통해 나라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그만큼의 부채, 즉 빚을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빚의 수준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이란 국가가 진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게 유지하면서 적정한 부채 상환 능력, 즉 부채를 제때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정부가 제때 부채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지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가게든 기업이든 국가든 빚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빚을 낸 측 채무자는 지급불능 상태인 부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부도 상태가 되면 돈을 빌리지도 못하게 되고 당연히 원하는 경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라의 빚인 국가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면 일단 갚아야 하는 이자 부담이 함께 커지게 됩니다. 또 그 나라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봐 아주 불안해하겠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신용도도 떨어져서 투자와 생산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여파로 기업은 더 이상 고용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실업률도
치솟게 되겠죠.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소득은 줄어들게 될 테니 이 개인의 삶은 또 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국가는 필요한 지출을 걷기 위해서 화폐를 더 많이 발행을 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찍어내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요. 또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경제가 위축되게 되겠죠. 어떤 경우든 경제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나라 중에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과도한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국가 부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는 물가 상승률이 140%를 넘나들고 있고요. 기준금리가 100%를 훌쩍 넘는다고 해요. 국내 총생산, 이 GDP 기준으로 한때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었지만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국민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지속해서 악화하면 재정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금융위기라는 것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관리 실패, 여기에서 비롯된다면 재정위기, 이것은 정부의 국가부채 관리 실패,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위기가 심화되면 국가부도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부도위기에 처하면 그 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를 선언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모라토리움과 디폴트, 이것은 상환 의지가 있느냐 또는 상환 의지가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모라토리움은 당장은 부채를 갚을 여력이 없지만 나중에 갚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채무 상환을 좀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디폴트는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8년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러시아에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적이 있고요. 2015년에는 재정 위기를 겪던 그리스에서 디폴트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어떤 수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는 무려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양호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일반 정부 부채 기준으로 일본은 GDP의 260.1%, 미국은 GDP의 121.3%로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증가하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국가 부채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일만 남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노년 인구 비율은 높아지는데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고요. 이러면 국가 재정에서 의무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그 금액의 비중, 이것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지금이 가장 낮은 수준일 거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국가 신용도 측면에서는 꽤 안정적인 편입니다. 무디스, 피치 이런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영국이나 프랑스 등과 동일하게 또는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국가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건전한 재정 상태가 큰 몫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으면 곧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언제든 국가 신용 등급이 같이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국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뜻이고, 또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정부가 그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둘 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준칙이라는 것을 법률로 정하는 것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재정준칙이란 쉽게 말해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이것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잘 관리하는 그런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에 이렇게 명시를 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 관리를 더욱 신중하게 하게 되겠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또 재정준칙이 도입이 되면 이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국가부채를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는 국가 신용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준칙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물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논리죠. 정리해보면 정부와 국회는 국가 부채를 줄이고 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국민 개개인은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함께 대안을 찾으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의미하는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었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재정 그리고 재정 건전성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 멘토 김재근이었습니다.